보세요. 출석 기록해 주시고. 먼저 출석 기록한 다음에 또 필요한 준비 있으면은 자리 움직여서 뭐 우리 오늘 대한제국시대 얘기하잖아요.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교재도 좀 챙겨 옆에 두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께 토론해 보자고 신문기사 하나 올렸잖아요. 아직 읽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 기다리는 시간에 그 기사 내용 좀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서 토론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에 기사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12번 만났어요. 이제는 좀 많이 조금 더 친해졌지요? 지금 기다리는 동안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제가 올린 기사 내용 한번 좀 살펴보세요. 저는 앞에 시간이 방금 전에 끝나가지고 좀 맞을 것 좀 챙겨갖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친구들 까먹지 말고 이름부터 올려주시고 기사 읽어주세요. 제가 백석톡에 올렸던. 이건 뭐그 액트 안 되잖아. 자, 지금 들어온 친구들 그 출석 기록해 주시고 채팅에 기다린 동안에 기사 좀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12주차 12번째 만나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13번째, 3번 남았습니다. 13번, 14번, 15번. 근데 다음 주에는 13주차 교육 프로젝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4주차에 내겠다고 하는 선수들도 다음 주에는 13, 14주차 모든 선수들이 다음 주까지 과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지막에 15주차 만났을 때는 모든 성적 처리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저와 개별 면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알고 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꼭 체크해 주세요. 14주차 친구들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4주차는 여러 번 공지했지만 다음 주까지 13주차와 14주차는 함께 과제를 받고 마감 기일도 다음 주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 프로젝트도 나갔고 그다음에 답사 활동 프로젝트 나갔는데 아직까지 과제를 제출하지 못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도 다음 주까지만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늦었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과제를 받을 테니까 프로젝트를 다음 주까지는 미제출 모든 우리 수업에서 미제출 모든 프로젝트들을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다 올려주시면 감점을 받지만은 미제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답사 활동 없다. 30점이 그냥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F 받을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제출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동정 점수를 줘요? 출석은 열심히 했는데 출석은 출석 점수. 출석은 다 했어도 15점밖에 받지 못합니다. 출석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과제 안 난 것까지 점수를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제출 과제들 혹시 있다면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음 주까지 다 수합이 되면은 제가 틈틈이 여러분들 활동에 대해서 최종 평가를 해서요. 15주차 만났을 때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다 확인하고 정정하고 또 충분히 질문하고 답을 듣고 그렇게 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수업만큼은 지난 단계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코치님이 이상해 이런 일들이 최소한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우리가 그렇게 수업을 해왔어요. 그렇게 수업을 해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논지에서 제가 기사 하나를 올려드렸고요. 그 기사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예, 잘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삼성사양 출신의 유튜버. 이 기사의 포커스는 이런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사장을 하시고 퇴직하신 삼성 임원 출신의 사장 출신의 유튜버 내용을 가지고 그분이 하는 유튜브 컨텐츠에 대한 소개를 쭉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토의하고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정리를 할 수 있었는지 얘기해서 이분이 이병철 회장 밑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다 얘기하면서 이병철 회장은 여러분 가운데 이름이 친숙한 분도 있고 낯선 분도 있을 거예요. 삼성그룹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재용 지금 현재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을 여러분들은 떠올릴 수 있을 테고 여러분 세대의 언론을 통해서 만나는 이름이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삼성그룹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었고 바로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할아버지가 삼성그룹을 세운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인데 그분 시대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분 밑에서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어떤 하드 트레이닝을 받으셨어요? 5Y라고 하는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든다면 회장님에게 보고하러 들어갔었을 때 앞으로 보험시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면 이병철 회장이 우리 윤 사장에게 당신은 사장이 아니었겠지. 젊은 직원이었겠지. 왜 어려워? 물어보면 이러 해가지고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에 또 왜 그런 거야? 해가지고 회장님하고 보고하러 들어가가지고 회장님하고 5번만 질문을 받게 되면은 아예 땀 뻘뻘 흘리면서 아이고 그냥 겨우 살아난 애가 아니라 이분이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5번 질문을 받고 나면은 내가 열심히 보고서 준비했는데 보고내용을 준비했는데 자기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더 명료해지면서 근본적인 그 주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이해에 다다르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경험했던 트레이닝이 결과적으로 자기 인생의 하나의 어떤 정리가 되었던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렇게 자기가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유튜브에 현재 좀 담아보려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대략적인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사 내용들 보면서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또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 또 어떤 질문을 해보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번 먼저 발표해 보실까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생각들. 사회복지학부 김겸이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사 읽으면서 딱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삼성그룹 사장이나 했었던 분이 왜 쉬시지는 않고 유튜브를 하시지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골프나 치고 다니시. 근데 삼성에 약 40년 정도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연세도 꽤 있으신 분이시고 조금 그렇게 일하시면서 일하는데 지치시거나 하실 만도 한데 기사 내용 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이 겪었던 일들이나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유튜브에 얼굴은 나오지 않는구나. 이런 걸 알면서 되게 대단하신 분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5I라는 트레이닝법 보면서 저렇게 일상생활에서도 해보면은 뭔가 진짜 내가 생각하는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알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겸이야 아주 뭐 진지하게 기사를 읽어서 또 그런 겸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나눠주니까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이번 한 학기 동안에 한국사도 가르치는 것이 코치로서의 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은 인파워링, 여러분이 더 자신감을 얻고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나의 중요한 사역이고 이 수업에 책임 맡은 코치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수업에 발표를 하기도 하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하는 그런 활동들도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수업에 점수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도 맞고요. 점수를 얻기 위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그렇지만 그 활동 중에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답사 다녀온 얘기가 저도 거기 가고 싶어요. 바로 윤 사장하고 똑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편히 쉬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여러분들이 땀을 흘렸던 여러분이 열심히 조사했던 것을 갖다 발표함으로써 또 다른 친구가 '아 거기 참 좋은 곳이 있구나. 나도 한번 기회 되면 가봐야지.' 하고 나누는 거 유튜브로 나누든 우리 수업의 공간을 통해서 나누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맥상통한 부분이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친구들이 아마 겸이 생각에 굉장히 멋있어 보이네라고 하는 그런 걸로다 여러분들이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를 살아가게 될 확률도 무척 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코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또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어떤 생각해 보셨어요? 이 기사를 읽으시면서? 사복 이기훈 발표하겠습니다. 네. 되게 이거 유튜브나 인터넷이란 게 정보의 바다라고도 말하는데 그만큼 정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도 있고 막 유튜브에서도 특히 뭐 가짜 뉴스나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이 자기 생각을 막 좀 지도층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뭐 가짜를 말해도 이게 진짜인 줄 아는데 그런 가짜들이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5 마일 설명하고 그 아래 뭐냐 당시 공공의대 신설을 찬성하는 쪽에서 한국의 의사가 OECD 평균에서 평균보다 훨씬 적다. 이 OECD가 되게 믿음을 갈 수 있는 그런 단체니까 맞아요. 야 네. OECD가 뭐 평균보다 적대. 그래? 야 그러면 우리가 뭐 안 좋구나, 뭐가 좋구나 이런 거 확실하게 그 정보만 보고 정보 찾는 걸 끝내게 되는데 근데 이분은 그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OECD가 적는데 왜 OECD만 적다고 하는데 뭔가 더 다양한 정보를 찾고 제공해 주니까 '아 이 사람 거는 좀 믿을 만하구나. 신뢰가 가는구나.' 음. 그래 가지고 한번 나중에 한번 이분 영상 같은 거 찾아서 볼 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운이 참 중요한 얘기였어. 우리가 때로는 진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좀 늘어질 때도 있잖아. 이제 때로는 공부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좀 쉴 때도 있고. 그래, 어떤 친구는 영화를 진지한 영화만 찾아서 보기도 하지만 영화라고 하는 자리는 또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봐야 되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오락적 기능 또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기능 뭐 그 유튜브 공간 다 있지만 사실 인기라고 하는 면에서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그 인기는 되게 그렇게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 유튜브라는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플랫폼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공간에 정말 좋은 콘텐츠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노력.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한 팩트를 볼 때도 한두 번 질문해서 우리가 판단으로다가 결정을 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또 한 번 다른 질문해 보고 다른 질문. 그래서 그 질문이 이분의 논리에서는 최소한 5번.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최소한 2번 이상. 또 어떤 사람 같으면 최소한 6번. 다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우리가 획일적일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물음이 결국은 사물의 본질에 맞닿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실체적인 진실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라는 얘기에 대해서 기분이 굉장히 공감을 했고 또 이번에 그런 콘텐츠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정보 홍수 속에서 가짜도 너무 많고 그런데 조금 앞으로 대학생으로서 제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라는 얘기. 재미있는 피드백 고마워요. 또 사회복지학부 백성훈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화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기사를 처음 볼 때 왜 삼성그룹 사장님이나 되는 분이 유튜브를 할까라는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뭐 대부분 유튜브를 하면 돈이 목적이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 정보 제공이 최우선으로 되는구나.'라고 해 가지고 좀 신기했고 저 그리고 이 OI 질문법을 예전에도 한번 그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3 학년 때 "네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야? 왜?"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 봤는데 저는 이 질문법에 대한 답을 결론적으로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라고 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OI 질문법을 계속 하다 보면 최종적인 결론이 '아 인생을 행복해진다.'라는 답변이 나온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답변을 이렇게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방향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성훈이 아주
고맙네. 과거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묻혀져 있던 생각들을 또 이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 자, 한 친구만 더 들어볼까? 또 여러분들 또 다른 친구들 또 어떻게 이 기사를 읽었는지. 관광학부 최윤심 발표하 네. 저는 최근에도 약간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아빠랑 대화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진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또한 이렇게 질문을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음으로 그것을 또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것까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진짜 좋은 답변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어른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적으로 이해를 했구만. 아빠하고 그런 질문을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한다는 것은 윤신이 그 패밀리가 굉장히 교육적인 환경의 패밀리가 아닐까.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건강한 어쨌든 그런 앞 시간에는 또 어떤 발표를 통해 가지고 그 앞 시간에 발표했던 선수가 교회에서 그 초등학생들 선생님 활동을 하는데 교회에서 만나는 학생들이나 교인 가정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의외로 우리 학생들이 가족 간의 대화가 없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는 뭔가 굉장히 큰 상처나 미움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그 발표 중에 하는 가운데. 그런데 윤신이는 이렇게 좋은 소통을 하게 되면서 마침 또 이 기사를 통해 가지고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또 질문으로 사물을 더욱 깊이 이렇게 이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정리를 해볼 수 있었다는 거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나와는 이제 수업이 3번만 남았지만은 어떤 수업을 만나든지 아니면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를 너무 이렇게 당연시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뭔가 사물을 바라보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왜 이걸 살려고 하지? 이게 꼭 필요한 거야? 아니면 이것이 나의 어떤 바램, 욕구를 채워주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이런 것들이 스스로 물을 수 있는 방법. 근데 하여간 숫자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5번, 3번, 2번, 6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좋은 습관화 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생각의 힘을 키워갈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고. 그래서 이 시대의 창의 인재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접근이 아닐까 싶어서요. 그 얘기를 먼저 우리가 잠깐 하면서 우리가 왜 토론 수업을 하고 왜 여러분들이 발제자가 되어서 우리 수업을 리딩하는 이런 기회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그 모든 설명이 이번에 얘기에서도 중첩 오버랩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대한제국시대, 우리 역사에도 제국 엠파이어가 있었어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시대는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고 나라의 기운이 점점 이렇게 약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대한제국 이후는 뭐 더 나라가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제 강점 식민 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역사, 슬픈 역사. 그래서 그 아픈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보게 될 거예요. 늘 해왔던 것처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강사님을 만나기 전에 한번 숲에 대한 조망을 이 대한제국 시대 숲에 대한 조망을 한번 먼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2가지 주제의 질문을 가지고 숲에 대한 조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동양 여러 나라들에게서 근대화는 어떻게 보면은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역사였어요. 구체적으로 서구의 문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의 진보들, 증기기관이며 그 예전에 우리 역사에서 배는 무슨 배였어요? 바람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이 노를 지어서 거북선 사람이 수병들이 노를 젓거나 그 당시에 모든 배들은 사람이 동력을 만드는 노를 짓거나 어떤 경우에 노예, 어떤 경우는 천민, 어떤 경우는 병사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풍력, 돛을 통해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연기를 내는 그런 배들이 돛으로 가는 배보다 훨씬 더 힘차게 바다를 가르면서 하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은 동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 서구로부터 시작된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무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양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일본과 조선과 중국이 이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각 나라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프로세스는 삼국 삼색,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다 달랐고요. 그것이 대한제국이란 이 시대의 역사를 가름하는 데 있어서도 그 다름이 동양의 삼국,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이 삼국들이 근대화를 맞이하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프로세스에서의 차이가 이후에 새 나라들의 근대 역사를 달리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물어야 될 대한제국 시대의 첫 번째 큰 숲을 보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닐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걸 참고해서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상식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무엇이 이 세 나라의 수용의 차이를 만들었는지 먼저 한번 그거부터 한번 세 나라의 수용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좀 발표해 줄 수 있을까요? 중국은 어떻게 근대화를 수용했고 한국은 어떻게 근대화를 수용했고 서구화를 수용했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은 이 근대화를 어떻게 일본은 수용을 했는지 삼국 삼색에 대해서 누가 한번 발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만큼 지금 또 삼국 삼색에 대한 얘기를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서 또 빠른 이해를 찾아봐도 좋고 삼국은 중국은 어떻게 일본은 어떻게 한국은 어떻게 이 변화를 이용했을까요? 중국 발표하겠습니다. 네, 고은이. 일본은 서양 문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반면에 한국은 일본에 의해서 그러니까 먼저 수용한 일본에 의해서 억지로 이제 받아들이기도 했고 중국은 이제 자신의 문물이 서양 문물보다 더 우세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싫었지만 아픈 전쟁이 터지면서 강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고은이 고마워요. 네. 고은이가 이런 얘기했던 거 약간 주변에 소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정확하게 편안하게 듣지 못했지만은 일본이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은 조금 강압적으로 그렇게 수용했던 것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친구 이 삼국의 근대화의 과정에 차별성, 개성 누가 또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학부 김겸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사상은 중국의 사상으로 하고 기술만을 가지고 와서 그 기술을 중국 안에서 다시 중국의 사상으로서 받아들이자 하는 쪽이었고, 일본은 그때 당시 서양을 이기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양을 이기려면 서양의 기술과 사상까지 모두 가져와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상까지 전부 다 받아들이는 쪽으로 했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약간 저희 한국이 파가 약간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그중에 기술만 중국처럼 가져와야 된다라는 쪽과 사상까지 가져와야 기술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쪽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약간 이도저도 아닌 사이에 일본한테 영향을 받아서 기술을 배운 것들이 좀 많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겸이 얘기 우리 잘 들었어요. 자, 삼국의 변화를 정의해 본다면은 모든 동양의 나라들이 일단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선 문화였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어요. 일본도, 중국도, 한국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또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인 중국의 그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타적으로 서양과 직면했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서양이 묵시적으로 들어오는 그 압력에 대해서 일본이 가장 적극적인 수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쳐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일본이 이 문화를 수용하게 되는 모든 과정의 시간들을 메이지 유신이라는 한 가지 역사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 안에 내부 진통이 있었죠. 어느 사회나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을 수 있고 변화를 덜 반기는 쪽이 있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기는 쪽이 어느 사회나 다 있거든요. 일본도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특히 사무라이 계층들 가운데서는 이 외세 오랑캐 서양의 어떤 이 문물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굉장히 반대하는 대개 이런 경우가 기존의 질서를 만족하고 있는 계층들 기존의 질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은 굳이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변화하게 되면 어찌 될지 모르고 변화가 일어나면 오히려 내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그 계층들이 영주 그 다음에 사무라이 계층들 왜 기존의 질서의 기득권자들이었으니까 천황 왕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천황과 함께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층들을 통해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겸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기만 받아들이고 기술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양이 저렇게 팽창하고 제국주의적인 저런 힘을 기르는 그 원투쓰리 모든 비밀을 우리가 한번 다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커보자라고 하는 적극적인 변신을 이루게 됩니다. 내부의 진통을 이겨내면서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전쟁도 많이 치렀어요. 이 갈등 속에서. 그런데 개화를 하는 변화를 하는 유신을 하는 그런 쪽이 천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뒤에 일본도 빠른 시간 내에 서양들처럼 제국주의 국가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게 되고 식민지 만들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힘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 통로가 바로 근대화의 과정 속에 일본의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한데 그래서 나름대로 압력과 뭐 아편전쟁을 지고 여러 가지 많은 우왕좌왕 끝에 중국이 정리한 것이 중체서용 체제 정신은 중국이 최고예요. 세상이 최고예요. 정신은 우리 중국 것을 지키지만은 서양의 문물들, 기술들, 군함들
이 증기기관에서 돌아가는 그리고 총, 대포 이런 화력들은 어쨌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탁월하고 아편 전쟁 2번에 걸쳐서 그런 전쟁들은 매번 졌거든요. 그리고 그 진 이후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의 군사력의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개벽할 정도의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기술은 서양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부국 강경을 빨리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절반에 타협된 수용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것만이도 이렇게 뭔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결국 청나라 왕조가 패망하게 되잖아요. 절반의 수용의 노력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세 나라 가운데 가장 폐쇄적인 접근을 했던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여러분 대원군 하면은 쇄국 정책 아시잖아요. 쇄국 정책.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자. 오랑캐야라고 하는, 물론 그 과정 속에 디테일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역사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오늘 우리는 먼저 숲부터 보자고요. 우리는 철저한 쇄국, 가장 강경한 쇄국으로 가장 오래 버텼어요. 병인양요, 신미양요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프랑스 군대 함대, 그리고 미국 함선 함대 전력을 기울였다고 한다면은 조선이 중국도 졌는데 이길 수가 없었겠지만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겨냈어요. 큰 희생을 치르고 다 이겨냈잖아요. 병인양요도 이겨내고 신미양요도 이겨냈잖아요. 큰 희생을 치르고. 그러니까 더 이놈들은 그 상종하지 못할 놈들이고 그 폭력적인 접근에 대해서 더 반발심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폐쇄 문을 더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대원군의 정부가 이제 붕괴되고 난 다음에는 청나라와 함께 더 수구적으로 가는 그런 그룹도, 그다음 개화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와 손잡고 개화를 해야 된다. 일본과 손잡고 개화를 해야 된다. 너무 중구난방하는 혼란 속에서 결국은 망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근대화 개화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 사실 더 중요한 물음이 왜 이런 다른 길을 갔으며 특별히 조선은 왜 이렇게 가장 강경한 폐쇄의 길을 가다가 결국 우왕좌왕하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추정해 본다면, 왜 우리는 좀 더 일본처럼 좀 더 적극적인,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우리가 빨리 이 변화를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역사를 지나고 나면은 답이 너무 분명해지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위정자들과 우리의 그 사대부들은, 지도층들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왜 다른 길을 갔을까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분석, 여러분들 판단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때 세 나라 가운데 가장, 어쨌든 중국은 절반이라도 가려고 하다가 실패했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실기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자라고 이 시간에 모였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지 그 얘기 한번 들어봐요. 사범학부 고다연 발표하겠습니다. 네. 생각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매우 작은 나라이기도 하고 주변 나라들의 압박을 통해서 조금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선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변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의 압박을 받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조금은 멀리 보고 좀 더 소심하게 이렇게 소심하게 좀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조금 이렇게 소심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이런 거에서 큰 타격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도자들의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어. 두 가지 측면을. 그러면서 먼저 길게 다현이가 얘기했던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변에 눈을 좀 돌려봤더라면, 그걸 돌려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임박한 상황이었구나. 다시 얘기해서 국제 정세를 제대로 조선의 리더들은, 위정자들과 사대부들은 국제 정세의 흐름, 시대 정신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지. 국제 정세, 여러분, 명의, 병을 잘 고치는 명의, 어떤 분이 명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진단을 잘 하시는 분이 명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병원 가도 여기 병원 가도, 근데 그 선생님한테 가면 이거네. 뭔가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면은 그 다음에 요즘에 기술은 굉장히 발달되고 약도 많이, 거기에 대한 처방과 진료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게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계속해서 뭔가 오진, 헛발질이라서 사실은 이병인데, 사실은 배가 아픈 것인데 장이 아픈 것으로다가 판단해가지고 치료할 경우, 폐가 이상이 있는데 간이 이상이 있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치료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비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명의라고 하는 진단을 잘하는 거예요. 멋진 인생은 성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죠. 근데 당시 우리 조선의 리더들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관심도 약했고, 또 파악해낼 수 있는 역량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시기에 굉장히 큰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고 파악하지 못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윤신이 손 들려고 했어? 네. 저는 약간 그때 고종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이 고종 자체가 원래 왕이 될 수 있었던 왕이 아니었고, 그 혈통이 이어지지 않아서 사대부들에 의해서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때 시대 자체는 정조 이후에는 세두 정치로 인해서 그 외가 쪽 세력들이 굉장히 셌었기 때문에 안의 내부 갈등도 있었고, 그 왕권을 좀 더 강화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밖의 정치까지는 돌아볼 수 없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잖아. 우리가 병이 나는데, 병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 병이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많은 병이 있잖아. 근데 우리 신체, 우리 몸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균형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어졌을 때 너무 무리해가지고 근육통이 나는 것이고, 너무 무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리가 와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무리해가지고 면역이 했었을 때 감기가 들리는 것이고, 같은 저 면역이 튼튼하면은 오고 가는 병, 바이러스에 우리가 좀 더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면역이라고 우리의 질서가 밸런스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면역이 전체적으로 약화됐었을 때 더 그런 바이러스에 약화된다고 하는 것도 균형과 질서, 그런 문제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윤씨가 얘기한 것처럼 당시 조선은 나라 안의 문제에 가둬져 있어가지고 나라 바깥을 볼 수 있는 여유, 능력,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는 얘기도 왜 시대를 파악하지 못했어라고 설명의 이유가 될 수 있죠. 나라 안의 문제만으로. 나라 안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너무 갈등이 심해서. 그리고 나라 안에 있는 그 알량한 기득권 땅 따먹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심.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은 내치와 외치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외치를 보기에는 너무나도 내치에 대한 관심과 내치에 대한 어떤 이런 이해관계에 너무 가둬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치게 되었습니다라는 설명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오늘 우리 정치에도, 우리 위정자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국가의 명운에는 백성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위민 정치,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백성입니다. 시민입니다. 이것이 구호만이 아니라 실제 정책을 집행해가는 우리 위정자들이 그런 정신이 좀 더 크게 구현될 때 그 시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대였다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구호는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을 때 뭔가 비리도 일어나고 어떤 정책의 실기도 일어나고 나중에 역사의 평가에서도 그때 대한민국이 참 어려웠다, 부패했다, 전횡적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이겠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변 국가에 지금 또 미국 행정부가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대를 읽어가는 어떤 그런 외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대 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번 반추해 봐야 되는 그런 대한제국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 줄 수 있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첫 번째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거,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 생각하고 우리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고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고종,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조선의 마지막 직전의 왕, 거의 마지막 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분이시죠. 대원군의 아들이고요. 민비의 남편이죠. 순조의 아버지기도 하고요. 자, 이 고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종, 뭐 극단적으로는 우리나라 망하는데 일조했던 정말로 무능한 왕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일본 식민지 빠져들게 되지 않았어요. 뭐 일본의 경우에 대비해 봐서도 고종은 어쨌든 그 대통령으로서, 왕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때 고종이 아닌 다른 군주였다면은 좀 더 나아졌을 텐데, 뭐 이거 아주 혹독한 평가를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너무 사실 우리나라가 망했지만 그래도 고종 나름대로 너무 폄하되었던 것 같아요. 고종 나름대로 고종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그분이 잘한 면모에 대한 재조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우리 클래스 안에서 여러분들은 고종을 지금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 몇몇 친구들 통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학부 김효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 와이프, 그 부인이 이렇게 좀 다툴 때 그 사이에서 좀 잘 했다면 그렇게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효원이는 아주 솔직하면서 궁금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지만 고종이 정책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었지만 아내의 입장하고 아내의 정치적인 행복하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정치적인 입장의 정치적인 행복하고 뭔가 좀 조율을 하는 국왕으로서 어쨌든 국왕은 그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조율이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고종에 대한 저의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라고 하는 확 나한테는 효원이가 어떤 이해를 하고 있구나 딱 전달이 되네. 뭐 복잡하지도 않았어. 또 고문학부 신유리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고종은 잠깐만 다현아 그 유미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다현이 발표 들어요. 유미 먼저 발표하고. 네, 저는 정조 이후로부터 사실 조선은 계속 망해가고 있었고 세도 정치로 인해서 100년 동안 거의 나라가 아닌 그런 혼란기였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떤 왕이 올라왔어도 사실 무능한 왕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그 잡고 있는 권력이 다 신하들, 안동 김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종이 거기에서 무엇을 했다고, 그러니까 욕먹을 짓을 했어도 사실 누구나 올라왔어도 그런 욕먹을 짓을 했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왕의 본분은
했어야 하지 않을까. 백성을 위한 정치를 그래도 자기의 소신을 갖고 그 자리에 올라왔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때 유미는 이런 또 재미있는 포인트로 고종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는가, 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냐면은 정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얘기할 때 조선 관료제 사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조선 관료제 사회.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정조 이후에 사실 실제적인 권력은 사대부들에게 혹은 소수의 집안, 소위 말해서 세도 정치 세력들에게 거의 넘어갔다라고 유미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조선의 망국과 우리나라의 망국과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평가는 왕만을 가지고 고종이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는 것은 고종에 대한 조금 억울한 평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왕의 역할이 그럼에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래서 고종에 대한 평가는 당시 실제적으로 고종과 함께 권력을 행사했던 소위 그 당시에는 안동 김씨라고 할 수 없지만 민비의 족벌들을 포함한 소위 관료들, 사대부들, 그들과 함께 평가를 하는 것이 고종에 대한 어쨌든 그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겠고, 세계에 대해서 눈을 열어보지 못했다. 그럼 왜 그 당시에 관료들, 사대부들은, 권력자들은 그건 열어보지 못했을까? 이렇게 묻는 것이 고종에 대한 평가의 정확한 접근 방법이 아닐까요?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포인트를 유미가 제기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현이 한번 들어봐요. 저는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할 만한 지도자가 필요했지만 고종은 왕권 유지나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정치 수레만 조금 치중하고 정작 외세에는 한없이 우유부단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의 그 업적을 돌아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잘못했던 점은 이모군란이나 동학농민 때에 청해 군대를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 게 가장 큰 잘못이었던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 나라가 조금 더 안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난 여러분들의 이런 얘기를 너무 좋아해. 옳고 그름,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고종이 국왕으로 가장 큰 실기는 국가의 위기 때마다 청나라를 불러들여서 청을 통해서 청을 의지해 외세를 의지해가지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저는 제일 불만이고, 그 부분이 국왕으로서 가장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또 그렇게 와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게 와가지고 일본을 불러들여가지고 나라가 더 어려워지면서 더 그 시간을 재촉하는 결과밖에 내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고종의 통치력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맞받아 가지고 나는 고종이 가장 결정적으로 기회를 놓쳤던 것은 독립협회와 같은 나름대로, 나중에는 이완용이 친일파로 물러오지만 이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도 당시 조선 사회에 나름대로 변화에 대해서 모빌라이즈 될 수 있는 지도층들과 그 다음에 민중들, 사회성원들을 다 아우러 가지고 독립협회, 독립신문,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되게 개혁을 할 때 보면 엘리트들이 자기 머리만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실패했지. 그리고 갑신정변 같은 경우 결국은 그래서 실패한 것이고, 그런데 독립협회 운동 같은 경우는 브레인들이 있었어요. 기획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브레인들이 나름대로 그 조선 지도 계층들한테 그런 논의를 통해서 개혁의 물결을,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신문 활자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어떤 노하우를 같이 나누는 거야. 마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글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 인쇄술의 덕분에 그 글을 쭉 전 유럽에 뿌리면서 오빠 부대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프로세스가 독립협회 독립신문이라는 활동이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참석하기 위해서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오픈 포럼을 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로세스 맞았고요. 처음에는요, 고종도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변화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변화를 지지하지 않는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수구 세력이라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모든 변화에는. 그리고 그들은 대개 이제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수구 척사 쪽의 세력들이 고종을 이간질하죠. 그리고 사실은 고종이 이간질이 되었는지 아니면 거기까지는 고종이 변화를 원치 않았는지는 좀 더 여러분들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어쨌든 내 나라인데 입헌 군주제를 만든다고? 공화제를 만든다고?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 것은 명예는 왕, 실제적인 정치력은 이제 관료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거되는 정치인들이 가지게 되는, 우리 영국의 사례,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종 입장에서 지금 고종이 머리도 복잡하고 나라가 많이 흔들흔들하고 있지만은 내 권력을 다 내어놓는 것이 내가 살고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혁신적인 생각을 고종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라질 수는 늦었지만 마지막 포인트가 될 수 있었지만은 서재풀, 윤치호, 이승만, 여러 인사들 함께 해왔던 그 일에 결국은 고종이 개혁파들을 내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수화의 일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가로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 물론 왕의 모든 기득권을 목숨을 잃어버린 거 아닌다면 역사에서요, 스스로 내어놓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신라의 마지막 왕이 스스로 내어놓는 경우는 있었지만은 거의 역사에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테스 형한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노래 불렀던 우리 훈아 형이 그런 얘기 하잖아. 세상에 어떤 권력자들도 희생한 권력자가, 내가 역사를 좀 공부를 했는데 희생한 권력자 없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얘기가 맞아요. 근데 내가 너무 지나친 욕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고종이 그 타이밍에 내 살을 도려내서도 내 나라를 지키자. 그리고 나는 명예직으로 올라가지만 이 왕조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득이 있는 것이고, 그럼 대한제국에도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혁명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스태프들도 있었고 지도자들도 있었고 좋은 인재들도 주변에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던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죽기까지 고종과 민비는 이전의 세계관, 천하는 중국이 오케이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근데 그 중국도 이미 아편 전쟁을 다 허물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로 보면서도 사람이 참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중국만이 청나라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나태한 안주의식, 그러니까 예전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는 선입관 내지는 그런 어떤 전통이라는 이름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장면들이 고종의 실기 내지는 우리 역사에 어쨌든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장면이고요.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고종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시간이요. 11시 59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12시가 됐네. 12시 10분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오늘 주제를 가지고 준비했던 강론의 친구들하고 강사들 모시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자리에 돌아오셨으면은 비디오를 다시 열어주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저희가 앞 시간에서 큰 그림, 숲을 그려보는 이 시대에 대한 얘기로다가 왜 동양의 세 나라는 근대화를 이렇게 수용하는 과정이 그렇게 다 달랐을까? 그리고 그 결과가 사실은 이후의 역사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다는 그런 부분에서 대한제국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고요. 그 이유가 뭘까 얘기를 해봤고, 두 번째는 그 이유의 중심에 고종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의 지도자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다면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우리 친구의 발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을 여러분들이 잘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영 강사님. 네. 우리 김도영 강사님이 한번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강의 안의 필자는 서재필이라고 가정합니다. 서재필이 대한제국 당시를 그리고 2020년 한국사 탐방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을 의도로 제작되었습니다. 제목은 2020 서재필이 알려주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입니다. 소제목은 우리 독립협회는 왜 해체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재필입니다. 2020년은 몹시 낯설군요. 제가 독립협회를 세우고 독립신문을 창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도 다 갔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들께서 감사하게도 빼곡히 자리를 메워 저의 강의를 청강하러 와주신 만큼 저 역시도 열띤 강의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갑신정변 실패 이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의대를 졸업하였고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미국으로 귀화하였으나 을미개혁 이후 일시적으로 고국에 돌아와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협회 조직에 앞장섰습니다. 그때 상황을 설명하자면 당시는 아간 파천 이후 일본군이 계속 주둔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등 조선은 독립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양 열강들의 이권 침탈도 가속화되었죠. 갑신정변 이후 오랜 망명 생활 끝에 귀국한 저는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독립신문을 창간하였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자주 독립을 역설하고 근대적 민권 사상을 전파하고자 했지요. 당시 고종황제께서 공사관으로 돌아가신 후 나라 꼴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우시죠? 저도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독립신문 간행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1896년에 독립협회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때 당시 저의 동료들인 이상재, 이승만, 윤치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협회 발족 당시에는 이완용과 안경수 등 정부 요인도 다수 참가하였습니다. 우리는 고종황제의 황궁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독립협회는 갑신정변과 가보개혁이 엘리트 중심의 개혁이기에 민중이 따라올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민중 계몽을 목적으로 저와 윤치호, 이상재 등의 주도 아래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신교육 진흥과 산업개발 등 계몽적인 내용부터 열강의 이권 침탈 반대, 의회 설립 등 당면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독립협회는 갑신정변과 저희 독립협회는 근대적 자유민권운동을 벌였으며 국민의 뜻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참정권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중의 정치의식이 크게 높아졌고
독립협회가 개최하는 만민공동회에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크게 참여하였습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세우고 중국 사진의 영접 장소인 보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조하였습니다. 저희 독립협회 회원들은 이 같은 사업을 통해 나라의 위신을 되찾고 조선이 대내외적으로 자주국립을 내세우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관민공동회를 열고 여기에서 결의된 헌의 6조를 고종에게 건의하여 정부와 근대적 의회 개설에 대한 협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 세력들은 독립협회가 황제를 폐위하고 공화정을 실시하려 한다고 모함하였습니다. 정말 너무하지요?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저희의 노력을 이토록 무력화시키다니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고종 황제께서는 이 말을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애석하게도 보부상들로 조직된 황국협회를 앞세워 1898년에 독립협회를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수립, 그리고 당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계시던 고종께서 자주성의 회복을 주장하는 여론에 따라 경운궁으로 황궁하시자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마침내 고종께서는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시고 마침내 1897년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셨습니다. 대한제국 선포는 일본과 러시아 및 서구 열강에 대하여 독립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지요. 이후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대한국 국제는 황제에게 군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 등을 모두 부여한 것이지요. 이는 대한제국이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 제국임을 밝히면서 대내적으로는 황제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전제 군주 국가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라는 구본 신청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는데 이 같은 개혁은 가부 을미 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고 전통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직접 황제가 군대를 통솔하게 하여 황제의 군사권을 강화하고 서울의 국왕 호위를 위한 시위대와 지방을 지키기 위한 진위대를 증강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을 개선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계를 발급하였는데 이를 통해 법률의 보호 아래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한편 서양의 기술과 기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상공업을 진흥시키려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철도, 전기, 해운, 광업, 금융 분야에서 근대적인 시설이 마련되고 공장과 회사들이 설립될 수 있었지요. 나아가 각종 실업학교와 의학교, 외국어학교 등도 세워졌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은 짧은 시간에 산업과 교육, 근대적 시설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전제 군주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습니다. 또 당시에는 여러분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저는 과거에 살던 사람이라 너무도 많은 것들이 변한 2020년도는 제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낯선 환경 탓에 많이 두렵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빛나는 눈과 열정을 보니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 시대를 뛰어넘는 소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속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회로 만나게 되었는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약속한 시간은 여기까지라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을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백석대학교 한국사 탐방을 수강하시는 학생 여러분, 이 시간이 저에게 영광인 만큼 부디 여러분들께도 잊지 못할 좋은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서재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자, 일단 우리 도영이 발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이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궁금함이 있는지, 또 이 발표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있던 지적에 뭔가를 더해줄 수 있는 혹은 우리
서재필로 분한 김도영 강사의 발표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이 발표의 강점, 개성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다 가능합니다. 누가 먼저 발표? 디자인 영상학부 박수진 발표하겠습니다. 네, 사범학부 문정은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수진이 그다음에 문정원 들어봐요. 일단 역사적 인물을 자기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온 것 같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잘 쓴 글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같은 뭐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리포트식으로다가 대학교 발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재필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의대를 졸업하고 망명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렇게 기술했었을 때 여러분이 듣는 느낌하고 서재필이 발표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서재필이 자기가 1인칭이 되어가지고 그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묘사했었을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느낌이 어떨까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우리 Five Why 한번 그냥 리포트 했을 때하고 서재필이 이렇게 발표했었을 때하고 느낌이 어떻지? 두 번째 질문. 근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훨씬 더 잘 들리는데? 세 번째 질문. 이렇게 잘 들릴 수 있는 그 팩터는 뭘까?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그럴까? 이거 정말 창의적이네. 네 번째 질문. 창의적이라는 게 뭘까? 대단한 거 아니잖아. 조금만 내가 또 어떻게 발표하면 이게 더 친구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는 발표가 될까? 어떻게 하면 진짜 내가 이거 써먹을 수 있는 발표가 될까? 몇 번만 더 생각해보면 그거 별것도 아닌 얘기가 나 괜히 창의적이라 쫄았는데 창의적인 게 그렇게 사실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질문. 이렇게 어렵지 않다면 나도 내일부터 내가 맨날 뻔하게 진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거 항상 새롭게 물어가지고 늘 해왔던 내 습관과 태도와 방식을 앞으로 내가 과제 하나를 할 때도 수업 안에 임할 때도 내가 좀 이렇게 바꿔보면 일단 내가 먼저 재밌겠다. 그것들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뭔가 좀 더 핵심 그것이 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윤 소장이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수진이가 그렇게 서재필로 불어넣어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그런 설명 아니겠어? 지금 창의적인 접근이 맞는 것 같아. 문정은 정은이 한번 들어볼까? 네, 저는 이렇게 자신으로 대입해서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발표를 듣고서 자기 자신이 서재필로 대입해서 하는 것에 창의성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서재필로 대입해서 배경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그 시대에 있는 것처럼 생생함까지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타임머신 타고 들어간 그 느낌이 이 글을 더 친숙하게 만들었다는 정원이도 그런 얘기에 대해 동의 제청을 지금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정원이가 이런 얘기 했잖아. 리포트 쓰면 어쨌든 대상을 분명히 하라고 그랬으니 어쨌든 나는 나니까 항상 이 글을 쓰는 사람 내고 내가 고등학생한테 발표하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발표하든 이렇게 이 발표를 하는 그 화자는 항상 문정은 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내가 연구하는 그 사람 안창호면 안창호, 서재필이면 서재필, 이승만이면 이승만, 윤치호면 윤치호, 이상재면 이상재, 이완용이면 이완용 이렇게 화자를 돌려가지고 이렇게도 리포팅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재밌는 글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나는 항상 내가 글을 쓰면 화자는 기본적으로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바꿀 수 있는 것이구나라 생각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 접근의 한 예라는 것을 정은이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 여러분들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더 들어볼까요? IC학부의 안용 발표해보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한 3명 정도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ICT의 남학생 먼저 얘기 듣고 그 다음에 2-3 여학생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먼저 ICT 누구지? 안형우 발표해보겠습니다. 네, 형우. 네, 앞서 두 학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자를 이제 서재필로 설정해서 1인칭 시점으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나가듯이 서술해서 그 독립협회 뭐 업적이라던가 뭐 그 시대의 뭐 배경 같은 게 더 생동감 있고 더 와닿았고 이해하기 쉽고 듣기 편했고 이제 시간과 뭐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의 사람을 이제 현재로 불러내서 이제 설정했던 게 좀 참신하고 개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친구의 피드백들이 결은 다르지만은 그런 화자, 필자를 서재필로 돌렸던 이런 부분들인데 도영이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인드로 이걸 이제 기획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런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 이 중에 한번 도영이가 들려주지. 항상 창의적인 것을 뭐 가르치시고 저희에게서 그런 것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시는 게 코치님의 하고 싶으신 말씀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근데 그 전에는 뭐 항상 강의를 하는 선생님이라든지 뭐 아니면 가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했어가지고 이번에는 화자를 바꿔보자, 필자를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용이의 고민, 성찰, 이런 것들 우리 항상 뭐든지 하면 이런 성찰 프로세스 사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벤치마킹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용이가 뭔가 이 수업의 성격, 또 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코치의 기본적인 성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을 필요가 있겠지. 모든 코치는 코치의 어떤 감독의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특성도 고려를 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전에 접근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또 이번에는 또 어떻게 좀 새롭게 해보면 어떻게 항상 이렇게 고착시키지 않고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 이번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프로세스예요. 고마워.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한 두세 친구 발표하려고 했던 친구 누굴까? 사회복지학부 김지선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선이. 서재필이 되어 강의하는 것 때문인지 발표에 되게 빠져들게 했던 것 같고 끝에 시간이 다 됐다고 하면서 마무리하셨는데 좀 뒷이야기가 궁금해지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하동문. 나도 뒷얘기가 궁금해져. 과제는 끝났지만 뒷얘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서비스 좀 해줘. 그리고 이것도 꽤 이 친구가 몰입돼 있다. 지금까지 서재필이었습니다. 감사해요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이것도 몰입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이 하고 지선이는 정말 지선스럽게 뒷이야기가 궁금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내게 임팩트가 있었습니다라는 얘기 감사해요. 또 누가 있었지?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나무에 대한 강론에 들어가 가지고 애석하게도 어쨌든 애석하게도 이 변화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독립협회가 이 활동들이 이제 멈춰서게 됐단 말이죠. 멈춰서게 됐다. 그랬을 때 이 멈춰서는 데 있어서의 도용이는 이 글 준비하면서 고종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지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요 멈춰서게 되는 이 개혁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되었다면 뭔가 멋진 미래가 조금만 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코치의 나름대로 사실은 너무 지나친 비약과 상상은 역사의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런 기대를 품어봤었는데 요때 고종의 역할, 고종은 왜 요때 멈춰섰을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 한번 누가 좀 나름대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독립협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수구파 관리들이 엄청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말한 주장은 독립협회가 세우려는 나라는 공화국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공화국은 황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종이 화가 나서 없앤 것 같습니다. 독립협회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뭐 사실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당시 독립협회가 입헌 군주제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지. 그리고 또 군주의 협조를 받아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 그것만으로도 버거운 개혁일 수 있는데 거기에 공화국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함 내지는 이런 공작이 들어갔었을 때는 오해가 더 증폭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고종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기대를 낮춘다면 더 이상 얘기를 진행할 필요가 없지만 그가 마침 그 시대에 우리 대한제국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리더라고 한다면은 고종이 좀 더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런 변화가 must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었다면은 참 우리 역사가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다른 역사를 창출해 갈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독립협회 해산하는 데 있어서 고종의 역할, 좀 더 다른 역할은 할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보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 조국이 이런 중요한 시기 때는 위정자들과 시민들, 국민들이 좀 더 각자의 이해관계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성향들이 있지만 그 성향을 뛰어넘어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도영이 고마워요. 좋은 발표.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재미있는 발표 또 하나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발표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앞에가 좀 더 거시적인 국가 운명에 대한 그런 어쨌든 정치적인 사회적인 담론을 포함하는 그런 발표였다고 한다면은 또 대학생들이 그런 의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번에는 또 다른 결의 재미있는 발표 류윤선 강사님. 네. 발표하면 되나요? 하고 싶은 대로 안녕하세요. 하세요. 오늘 네네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조선 후기 유행했던 판소리와 춘향가에 대해서 발표할 거고요. 발표 대상은 이렇게 토론을 가정하고 하는 거라서 토론자와 토론 시청자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역사 토론 주제는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주제는 2부작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번 주는 춘향가, 다음 주는 심청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날치하는 밴드에 대해서 아시나요? 가장 유명한 곡은 범 내려온다입니다. 이 곡은 수군가 중 한 대목을 따와서 현대적으로 각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적인 전통과 멋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호평을 받는 밴드입니다. 현대에도 재해석된 이 판소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판소리는 조선 후기에 성행한 서민 문학으로 소리꾼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서 말과 창을 구현하는 한국 전통 구비 서사시입니다. 소리꾼은 말 그대로 소리를 전하는 이야기를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이야기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수는 북을 치며 간간히 추임새를 넣으며 소리꾼과 함께 판소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판소리는 소리꾼과 고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소리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관객입니다. 판소리는 말에서 말로 전해지고 각색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전부 똑같은 공연이 없습니다. 소리꾼은 앞에 있는 관객의 반응에 맞추어서 관객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작품의 내용을 바꾸거나 생략하거나 늘리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판소리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는 당시 사회 상황을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소리의 향유층은 서민입니다. 즉 판소리에는 서민들의 요구와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판소리 중 하나인 춘향가입니다. 춘향가는 앞서 말한 수군가와 더불어 조선시대에 가장 유행했고 가장 유명한 판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춘향가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바로 춘향가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입니다.
이쪽은 춘향가의 주제는 지아비에 대한 열이라고 주장하는 토론자입니다. 또 이쪽은 춘향가의 주제는 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토론자입니다. 춘향가의 주제가 열이라고 주장하는 토론자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춘향가는 정조와 열을 지키자는 유교적 가치관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이견이 있을 수 있나요? 춘향가는 양반이 목론과 기생 신분인 춘향이 극적인 로맨스를 펼치며 종국에는 정조를 지킨 춘향이 상을 받으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주제는 줄거리와 이야기의 구조에 있었어도 춘향의 열을 강조하는 판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춘향가는 당시 정조를 중요시했던 사람들의 가치관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춘향가의 주제는 열과 정조에 대한 강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녀 춘향 이것이 전부일까요? 춘향과 목룡의 로맨스만으로 이 작품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것이 춘향가의 주제 중 하나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주제이고 더 중요한 주제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조선시대 서민들의 신분 상승 욕구입니다. 당시 조선시대 사회는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백성들은 양반도 저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왕의 선조가 나라를 버리고 피난한 간 것에 대해서 큰 실망을 했습니다. 또 임진왜란에 온 국토를 촉토화시킨 만큼 여러 사회제도 자체가 존속이 힘들어졌고 그중 하나가 신분제였습니다. 이때 흔들린 신분제도는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특히 판소리가 가장 성행했던 조선 후기에는 양반이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살고 평민이 돈으로 신분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판소리는 백성들의 바람을 투영시킬 수 있는 좋은 매개였습니다. 춘향과의 결말 다들 아시다시피 춘향이 목론과 결혼에 성공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인데요. 춘향은 기생은 아니지만 양반인 아버지와 기생의 월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조선 사회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랐기 때문에 춘향은 천민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신분은 5단계가 있었는데 왕과 왕족, 양반, 중인, 평민, 청민순이었습니다. 즉 청민이 3단계를 뛰어넘어 양반과 결혼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런 결말에는 당시 서민들의 신분 상승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유명한 판본이 열녀 춘향 수절가라는 제목에서도 춘향이 열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춘향의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계기는 바로 춘향의 꼿꼿한 정조입니다. 신분 상승은 춘향의 정도에 대한 부수적인 보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신분 상승이 주제였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양반 신분을 사는 내용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춘향전은 목론가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정조를 지키는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춘향의 열과 정조는 표면적인 주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주제는 신분 상승의 욕구입니다.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를 공공하게 드러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춘향과 목룡의 로맨스를 앞세우고 진짜 주제는 뒤로 숨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성격에도 당시 상민들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춘향은 양반이 목룡에게 정신부인으로 삼아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인물입니다. 천민 신부는 양반의 첩으로밖에 살 수 없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과 정조만이 주제였다면 춘향은 목룡을 사랑하기 때문에 첩으로도 만족한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등장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향의 어머니 월매 역시 이몽룡이 급제 후 돌아와 춘향을 정실 부인을 삼아달라고 바닥에 들어눕기도 합니다. 한편 이몽룡과 변학도를 살펴보면 이몽룡은 조금 비겁하고 소심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춘향의 정절을 의심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변학도는 폭정에 일삼는 인물로 춘향에게 추청을 요구합니다. 고고한 양반의 민낯이 빛나며 서민들은 대리만족을 했던 것이 아닐까요? 양반도 평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춘향의 정조는 오히려 신분 상승의 도구일 뿐입니다. 열렬하는 칭호를 통해 천민이 양반이 되어 신분자를 타파하고자 했던 서민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작품이 바로 춘향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은 이것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주에는 심청가의 주제는 정말 효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선이 발표 감사해요. 자, 윤선이 이 신분 상승 욕구의 화신 춘향가, 조선 후기를 설명하는 문화 한증상으로서 판소리 소개하는데도 나름대로 이렇게 타이틀 잡아보는 거, 이것도 재미있는 접근이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발표를 들으면서 무엇이 궁금했는지, 또 어떤 질문이, 어떤 피드백이, 또 어떤 개성을 여기서
벤치마킹 할 수 있었는지 한번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들어봐요. ICT 학부 권태원 발표하겠습니다. 사범학부 문정은 발표하겠습니다. 혜연이, 정은이 이 선수로 들어봐요. 우선 토론하는 식으로 발표를 하여서 한 번의 발표에 여러 명의 주장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말이 빨라가지고 듣기에는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좋은 주제고 좋은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윤선이가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윤선이 한번 설명을 들려줘봐요. 제가 원래 이렇게 읽는 거에 대해서 말이 좀 빠르고 좀 긴장해가지고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발표를 할 때는 발표에 적절한 속도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윤선이가 이제 이런 어떤 실험과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 공부의 그 훈련인 거예요. 발표에는 속도가 중요하고 내가 평상시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 뭐 태도까지 바꾸라고 너는 그게 이런 어떤 인격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페셔널리즘. 그래서 발표에서는 적절한 속도가 있는데 내가 습관처럼 발표할 때 좀 서두르듯이 하면은 듣는 청자들이 조금 내 좋은 콘텐츠를 놓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속도 조절 좀 더 신경 써보자. 뭐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의 어쨌든 디스커션을 통해 가지고 윤선이 혹은 다른 우리 이 클래스의 친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꼭지의 배움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은이, 문정은. 네, 저는 춘향과 몽룡의 로맨스를 앞세우고 진짜 주제를 뒤로 숨겼다는 그 토론자 의견을 듣고서 저는 춘향과 몽룡이 로맨스적인 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판소리를 주제로 이제 토론자를 나누어서 저렇게 생각했다는 점이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5번만 질문해봐요라는 얘기에 맞춰져 가지고서 계속 또 이걸 또 하게 되면은 더 이제 정은이도 아마 많은 우리 이 클래스에 있는 지금 많은 친구들이 춘향가 그러면은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었는데라는 친구들이 정은이 말고도 꽤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 대목에서 또 윤선이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윤선이는 이번 발표의 주제로 춘향가 판소리를 선택했고 왜 판소리 중에서도 춘향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이끌어 봐야지 그리고 그 포맷은 토론식으로 이렇게 A, B가 이렇게 토론하듯이 하면은 재밌겠다라는 이런 기획, 의도 그것에 대해서 윤순이가 한번 좀 들려줄래요? 춘향가를 판소리를 선택해서 춘향가를 선택한 거는 일단 조선시대 그 당시 문학과 서민들의 유흥거리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고, 춘향가를 선택한 거는 여러 유명한 판소리가 있지만 그때 판소리를 통해서 그다지 서민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게 되게 유익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식으로 한 거는 그 발표를 어떻게 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춘향가라는 작품을 선택하게 되면서 이 춘향가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면서 그런 거를 토론식을 구성을 해서 발표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윤선이의 이 짧은 답변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점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토론식을 하는 거 고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새로운 그 창의적인 작업은 어떻게 보면 고민이 많이 필요한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토론식이면 이 다양한 의견이 춘향가에 대한 성격을 논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 이제 배우게 되면서 이걸 토론식으로 한번 처리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많은 고민 끝에 정말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 표현 있잖아. 생각 많이 한 끝에 요런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왜 판소리, 왜 춘향가, 당시 민초들의 그런 정서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걸 표현해보고 싶고 이 주에는 그런 걸 다루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지? 우리 주제에 대해서 제한이 없잖아. 시기 범위만 있지. 근데 윤선이가 그 하고 싶은 걸 정말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대단한 게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 지금 윤선이의 표현 속에 기획 의도가 뭡니까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서 두 가지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도 너무 재미있게 들려집니다. 또 다른 피드백에 또 다른 뭐 멘트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아실지만은 이날치 밴드 요즘에 뭐 방송에도 이렇게 저렇게 뭐 많이 언급되고 다시 얘기하지고 전통 국악을 현대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각색해가지고 우리 개량 항복 뭐 그런 이해처럼 이 전통 음악을 국악을 이렇게 접근하는 젊은 밴드인데 실험적인 밴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꽤 반응들이 좋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은 이런 이날치 해가지고 한번 이런 거 들어보는 것도 오늘 수업을 통해서 부산물로다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같고 그다음에 판소리 얘기하는데 판소리는 말에서 말로서 전해지고 각색되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공연이 없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은 필요하지만 판소리는 똑같은 공연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게 뭐 말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공연이 없어? 공연이 공연이지. 아, 왜 또? 윤선이. 네, 질문하세요. 이게 판소리가 이게 관객과의 그 소통을 더 중요시하는 만큼 그래서 같은 장면의 판소리여도 관객이 더 열띠게 호응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그 장면을 생략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더 엄청 늘리기도 해가지고 똑같은 공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얘기해가지고 판소리라고 하는 이 무대에는 참말로 진짜로 관객이란 요소가 이 공연에는 이 예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관객은 전라도 관객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만났을 때,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났을 때 그거는 계속 가변적으로 움직이니까 그 공연 역시도 결국은 같은 춘향전이지만은 심청가지만은 계속해서 그것이 똑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다시 그만큼 관객과 호흡하는 공연이 판소리의 특징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수업 얘기해 봅시다. 저 지금 한국서 탐방 몇 해 동안 가르치고 있거든요. 매 학기 똑같은 적이 없어. 왜 그럴까? 다른 선수들 매 학기 만나니까. 다른 선수들과 그들의 관심에 맞춰가지고 나는 멘트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도움을 주니까 똑같은 주제로 한국사 탐방을 만나는데도 매번 같지가 않아. 판소리, 관객이 있는 것이고 이 수업의 주인공은 우리 선수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같이 실험하면서 선수들의 때로는 의욕적인 선수들을 만났을 때 더 의욕적으로 좀 의욕적이지 못할 때는 덜 의욕적으로 똑같이 그게 판소리 그리고 이게 개방적인 우리 수업의 특징과 맞물려져 있고 자 똑같은 공연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판소리는 그 회 공연이 개성이 있는 거예요. 개성이. 최근에 우리 한류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세계에서 받고 있잖아요. 이상해. 아이러니야. 암기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육받아와서 결코 창의적일 수 없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예술영은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세계에서 창의적인 많은 활동을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예술인들이 K-팝이라고 하는 한류를 통해서 활약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의 교육은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뭔가 빠른 시간에 결과를 내야 되고 좀 주입적, 암기적인 그 틀에서 많은 변화가 없지만은 우리의 문화 속에는 판소리의 이야처럼 굉장히 개성적이고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굉장히 끼가 살아나는 이런 DNA적 요소는 우리 문화 속에 아직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의 해석이야. 이게 맞다 그러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평가가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세기에도 이것이 이 DNA적인 우리 문화 안에 확연하게 드러내지 않죠. 분명히 존재하는 이런 요소들이 그런 창의성에 작동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설명도 바로 이런 대목에서 똑같은 공연이 없습니다. 관객들과 같이 호흡해요. 그것이 판소리의 아주 중요한, 판소리는 소리꾼과 고수만이 있는 것이 진짜 그 무대에는 관객이 3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가 오늘날 한류의 이 어떤 창의적 활동 속에서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판소리는 당시의 백성들의 바람을 투영할 수 있는 좋은 매개였습니다. 이것도 바로 민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정말로 대중적인 그런 예술로서의 조선시대 판소리, 그것을 설명해 준 또 다른 한 곡지의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네.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 이 두 입장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첫 번째 입장을 지지하는 친구는 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을 지지하는 친구는 왜 그렇다, 혹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제3의 춘향가를 좀 보고 싶은 그런 입장이 얘기가 혹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갔으니 각자 그런 얘기를 한번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포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여러분과 같은 백석대학교 저와 함께 수업을 듣는 우리 친구인데, 그 친구가 1학년 새내기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최근에 이렇게 작은 창업을, 브랜드를 만들어서 옷을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해서 하는 작은 창업을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창업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저녁 8시에 오픈 포럼 꿈갖기라고 하는, 오픈 포럼 꿈갖기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 친구의 창업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같이 토론해 보려고 하는데, 듣고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창업이나 그런 좀 더 누구나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 채팅창 이 백석톡에 10분 전쯤에 해가지고 링크를 올릴 테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거는 수업의 일환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누고자 하니까 관심 있고 시간이 되면은 많이들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조심스러워지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개별 방역 신경 써 잘 해주셔서 다음 시간에도 우리 아프지 않고 다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